저는 카카오에서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잔존 시력이 좀 있는데 왼쪽은 완전히 실명한 상태고 오른쪽은 교정 시력이 0.0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접근성이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접근성이라 하면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여러 서비스들 또는 환경들 거기 안에서 장애인이나 또는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제반 수단들 그걸 통칭해서 거의 디지털 접근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경증의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이 좀 낮은 정도, 많이 낮은 정도니까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색깔을 강조시키거나 선을 붉게 만들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하는 거. 그리고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리를 내는 보조 기술들이 있으니까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시각장애는. 반대로 청각장애. 여기가 제일 쉬울 수도 있어, 어떤 면. 왜냐면 우리가 보는 IT 서비스는 대부분 시각적으로 정보가 전달돼요. 여기에 플러스로 소리를 활용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상들. 영상에서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가 있다면 귀로 정보를 접할 수 없으니까 자막을 넣어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귀 대신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지체장애. 보통 상지를 대상으로 보거든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조작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작을 쉽게 만들어줘요. 손가락을 여러 개 쓰는 거를 하나로 쓰게 해준다거나 뭐 오랫동안 끌어야 되는 거를 한 번의 탭으로 끝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카카오톡에 보면 고대비 테마 같은 게 있어요. 노안이 있거나 저시력인 사람들이 글씨를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버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전달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만 전달되는 정보인데 이걸 소리로 들을 수 있게 그 안에 대체 텍스트를 다 넣어놨어요. 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다 대체 텍스트가 들어가서 이제 음성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 카카오 맵 같은 거 보면은 확대 축소할 때 이게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정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화면에 표시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켜놓게 되면은 지도를 확대 축소할 때 한 번의 탭으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두 손가락이 아니고. 디지털 접근성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반대로 물어보게 돼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 필요성 자체를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왜 안 필요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냥 바로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그 서비스를 만들 때 타겟으로 보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는 비장애인 대상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장애인 사용자들은 그 사용자층에 보통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고 장애인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접근성이라는 가치가 덧붙여져야 장애인이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디지털 접근성은 왜 해야 될까요? 라기보다는 사실 진즉부터 미리 기본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당신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주변에 실제로 이게 통계를 볼 때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장애인들의 한 80%가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통계로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러면 접근성에 관심이 있고 활동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분의 가족이거나 그분의 친구이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겪었던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만났거나 대화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집 고객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접근성에 대해 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장애인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들 어딘가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범적인 디지털 접근성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접근성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MS 같은 회사들. 그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심지어 설명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기능을 100% 지원하고 있다라고 써요. 그 100%는 정말 쓰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만큼 많은 연구 과정이 있었고 많은 확인들이 있었고 그만큼 열심히 대응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죠. 100%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 OTT 서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해외 OTT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면 그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영상을 틀어보면은 음성 해설, 화면 해설이 들어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CC 자막이 들어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런칭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100%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내용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기존에 그런 경험을 많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OTT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 해외 OTT 서비스들이 국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접근성을 선사했었죠. 디지털 접근성을 잘못 고려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웹사이트에서 보면 디자인을 할 때 예쁘게 보이는 걸 되게 원해요. 근데 그 예쁘다는 기준이 파스텔 톤에 화사한 톤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얀 배경에 노란 글씨를 쓰거나 하얀 배경에 하늘색 글씨를 쓰거나 하얀 배경에 밝은 회색 글씨를 써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배경색하고 그 앞에 놓여진 글씨나 텍스트 그 색깔들이 비슷한 톤을 가지게 되잖아요. 밝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시력인 경우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보여야 예쁘든 말든 하죠. 그래서 접근성에는 그 배경색하고 정경색 간의 명도값의 대비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최소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만들어라 라는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수치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디자이너 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툴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봐서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글씨도 쓰고 이미지도 올리고 글씨도 쓰고 도표도 집어넣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글씨로 된 거는 드래그가 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99%? 근데 이미지를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 하면 이 이미지는 100% 시각적인 정보거든요.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는 파일명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 설명을 아래에 넣거나 그 속성값으로도 넣을 수 있거든요. 화면에 노출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도표를 그릴 때도 이쁘게 그리면 너무 좋죠. 색으로 갖다 구분해 놓고 근데 색만 쓰지 말아야 돼요. 색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색을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 남성의 9% 정도가 정록 색약이래요.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색으로만 구분된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정보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범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범례를 보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으면 색 이외에 다른 방법도 같이 하자. 뭐 같은 데이터를 별도 표기할 수도 있고 색과 함께 어떤 특정한 기호나 패턴들을 넣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디지털 접근성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직무 역할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사용자 테스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그리고 보조기술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비장애인이 대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접근성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접근성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장애인 테스터들이고 그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서 세상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접근성도 이전에 비해서 계속 확산되고 확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접근성에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분야와 비교를 하더라도 장애인이 독보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접근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접근성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 현대의학의 한계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심지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접근성에 대해 약간만 공부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노력하면 의학의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을 IT 기술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쩌면 장애인을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 접근성이니까 어디에 계시더라도 장애인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